지열 시스템에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그 최근에 LH와 그 저희 이제 지열 에너지 학회, 지열 수열 에너지 학회가 주관으로 수행했던 그 공동주택 지열 시스템의 적용 방안, 활성화 방안 뭐 이런 주제로 수행했던 용역이 최근에 마무리가 되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내용을 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건축공학과에 있고 설비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건물 부분에 다 탄소 중립. 뭐 오늘 날씨만 생각해도 계속 더워지고 있죠. 유엔에서는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보일링이라는 뭐 용어를 쓸 정도로 계속되는 이런 폭염, 이상 기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이제 관련된 이런 이슈들과 함께 건설 시장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어떤 통계 자료를 보면 어떤 대안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건설 부분에서 에너지 사용량 뭐 여러분들 자주 보셨던 그림인데요. 이 통계 자료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 뭐 탄소 우리 에너지 1kW당 0.49kg의 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에너지 사용량이 탄소 배출에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뒤쪽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인베디드 탄소냐 또는 오퍼레이션 카본이냐에 따라서 또 산정하는 또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그런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또 정책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 이러한 그림과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건물 부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사용량이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30에서 40%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탄소 배출량도 이렇게 다시 보면 건물 부분에서 건설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약 한 10%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오퍼레이션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나머지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레지던셜 빌딩, 그래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 분야에서 우리가 배출 직접 내지는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한 17% 이상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 저감하면 또 그 재료 부분에 건설 재료 부분에서 상당히 이슈를 가지고 콘크리트나 시멘트 또는 철강 분야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분야 또는 그 우리 건물의 운영 단계에서 줄여야 되는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또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제가 건축학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 또 참여를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신축 건물도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서의 탄소 배출량 저감도 아주 중요하다. 근데 그 이슈가 되는 내용이 결국 뭐 최근에 그 많은 이제 선진국에서 그 반영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중에 건물 부분에서 뉴욕시에서 뭐 여러분도 앞서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뉴욕시에서는 우리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서 신축 건물에는 가스 보일러를 쓰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2024년 내년부터는 이제 시행을 되는데 2025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건물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이러한 그 액션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현실에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부 내지는 국토부에서 뭐 환경부 등등의 이제 부처에서 다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된 정책으로 우리 제로 에너지 빌딩, 그리고 녹색 건축물 인증, 그다음에 그린 리모델링 뭐 이렇게 기축 건물 나눠서 이렇게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이제 2023년 올해부터 공공 건축물 5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을 받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민간 건축물에도 모든 건축물에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 현재 기준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우리가 그 건축 에너지 효율 등급의 1 플러스를 받고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뭐 100%는 아니고 20%부터 100%까지 단계적으로 그래서 5등급 20%가 이제 5등급인데 에너지 자립률 20%만 달성해도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야 되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는 대부분 태양광으로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태양광 이외에 다른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우리가 대책들은 또는 그러한 요소 기술들은 뭘 넣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우리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공동주택이 거의 주거 문화의 뭐 핵심이다 볼 수 있고 그 공동주택에 태양광 외에 들어가야 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뭐 LH에서 특히나 우리 기계 설비 분야에서 이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제안하고 뭐 실제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이외에 뭐 업무용 일반 건물이나 또 공동주택 안에서도 우리 뭐 일부 뭐 커뮤니티 시설이나 뭐 이런 공용 부분에 지열로 들어간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이러한 이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열 공동주택 지열 냉난방 시스템 이제 세대에 들어가는 이제 냉난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스템 보급 사례가 뭐 여러 가지 있던 시범 사업으로 뭐 애기평이 시범 사업으로 우리 감전동 예서 두레라움이라는 부산에 있습니다. 여기는 개방형으로 뭐 이제 개방형 이제 기업과 여러 개 이제 컨소시엄 히트펌프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실증을 하게 되었고 여기도 저희가 다 이제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가동 상태라든지 뭐 애로사항 또는 민원 등등을 좀 확인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월 한 2만 원 정도의 냉난방 비용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고 국토부에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시범 사업을 했던 노원 이지하우스 등등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냉난방 시스템이 되어 있고 특히나 국내 외에도 국외에도 특히나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로 이용되는 그러한 이제 수직 밀폐형으로 가는 이제 지열 시스템들이 세대의 냉난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 이런 이제 지열 시스템을 앞으로 이제 보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여러 뭐 이제 지열 관련된 전문 업체나 관련된 이제 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곤 하지만 실제 설계 단계에서 건축사가 지열을 넣도록 또는 스테이크홀더 우리 그 건축주가 이걸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애로 사항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러한 과제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중 열교환기 설치할 공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짓고 나면 뭐 아파트 사이사이의 공간에 이렇게 지열공을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여유 공간이 부족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용 부분만 넣으려면 지열공 몇 개만 설치하면 되는데 전 세대를 냉난방을 하려니까 지열공이 많이 필요한 거죠.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거는 저희들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른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공 이격거리를 우리가
이게 이제 5m 내지는 이제 6m로 이제 그 이격 거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격 거리를 줄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은 저도 뭐 계속해서 뭐 이러한 연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격 거리 6m 정도 떨어지면 체열량 온도의 영향이 한 1도 정도의 온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1도 정도가 되는 구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구간들도 있다. 그래서 지중 열 전도도나 또는 지하수의 흐름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최적화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이격거리 변화로 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다음 천공 깊이로 활용할 수 있고 최근에 또 지하 주차장의 하부에 지중 열교환기를 선 시공하는 이거는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공정 관리에서 크리티컬 패스에 걸려서 사실 그 공기에도 문제를 주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탑다운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공 방법에 따라서 그 지하 하부에다가 먼저 그 지열공을 설치하는 이러한 또 기술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심도 지중 열교환기라든지 지하 주차장의 하부의 슬래브를 이용해서 수평형으로 넣을 수 있는 이제 건물 일체형 지열 시스템들도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 문제인데 이 지열 이제 공기 여론과 달리 지열 히트펌프는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해야 되는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저감시켜야 보급에 또 활성화되는데 결국은 적정 최적 설계, 적정 부하에 대응하는 장비의 최적화, 그다음에 뭐 거기와 관련된 뭐 추결조의 용량 최적화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냉난방 이제 쾌적성이 저하된다. 이게 결국은 이제 지열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앙 냉난방 시스템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개별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틀 수 있지만 중앙 냉난방이 되면 추결조 내지는 뭐 중간에 좀 열 손실이 된 어떤 그 열이 들어오다 보니까 적정 온도 공급이 불가능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 문제도 뒤에 나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뭐 이제 유량 제어나 온도 제어로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하자 유지 관리 시공에 대한 내용이고요. 공사비 상승 아까 경제성과 같은 문제인데 유사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뭐 이러한 대안을 종합해서 매뉴얼화 시켜서 최적의 뭐 어떤 그 설계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본 용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뭐 그 안에 뭐 세부적으로 보자면 우리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냉난방 급수 온도 우리 45도 이게 그 온수 공급 온도 40에서 45도하고 다르게 조금 높여서 우리 쾌적성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50에서 급수 온도 50도, 환수 40도, 냉방에서 급수 7도, 12도 뭐 이렇게 통상적인 사례입니다만 이러한 사례로 우리가 공급을 했더니 실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 말씀은 이제 원하는 내 세대 원하는 온도로 세팅이 안 되고 별로 따뜻하지 않더라라는 이러한 민원들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또 제안했던 내용들 중에도 뭐 55도에서 뭐 50도에서 뭐 이제 기간을 나누어서 계절별로 다르게 공급 온도를 설정하면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COP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급 온도 뭐 상승하면 COP가 많이 하락할 수 있는 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히트펌프 COP와 제 실제 쾌적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대 내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제실자들의 세대들별로 뭐 생활하는 패턴들 다 다르니까 어떤 곳은 뭐 난방을 하고 싶다. 어떤 곳은 뭐 온도 설정을 엄청 높이고 싶다. 이렇게 다 다른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집은 뭐 이제 비오던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패턴이 부하 패턴이 아주 불균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적정 유량을 확보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대한설비공학회에서도 인증한 전문 수배관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배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복합 밸브를 적용해서 비례 제어를 확보하는 것이 또 에너지 전략과 또는 여러 가지 지열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제안하고 이걸 또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뭐 결국은 이제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종시에 그 행복도시 6-3 블럭에 약 한 20층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에 세대 냉난방을 전체 다 지열로 하는 시범 사업이 또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슈들 안에 지열이 정말 타 시스템에 비해서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경제성 분석을 실시했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건물에 일반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세대 내에 들어가는 거고 세대 내에 여러 가지 실 조건이라든지 제실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들을 고려해서 부하 추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서 계산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적 설계를 하면 지열 시스템이 정말 경제성이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열 시스템과 지역 난방과 EHP가 들어간 시스템을 동시에 비교를 한 내용이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것이 뭐 경제성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추결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추결조가 없는 경우 그리고 추결조의 온도 설정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다음 지중 열교환기를 임의로 이렇게 설치하도 우리 그 150m 항공당 4말티 뭐 통상적으로 4말티 설계를 하는데 그러한 이제 설계가 정말 맞는 것인지 우리가 그 GLH 프로나 우리 그 설계 ER이나 뭐 그 전문 지열 프로그램만 돌리면 이걸 만족하면 이거는 세이비니까 됩니다라고 그냥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중 열교환기 길이에 따른 경제성이나 성능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결조 용량은 뭐 15에서 90톤까지 뭐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았는데 추결조 용량은 많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 말씀은 추결조 용량이 커지니까 간절기에 운전 빈도가 아주 커지고 그 추결조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열이 소모되고 있다. 그래서 추결조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최대 한 16% 정도 연간 운전비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추결조 용량은 작게 설치하는 이 내용은 이제 심야 전력으로 추결을 계속 시켜놓을 거냐 시켜놓지 않을 거냐에 대한 또 이슈들도 있습니다만 심야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온도에 관련해서도 52도에서 58도까지 난방 온도를 설정해서 뭐 COP와 우리 그 요금 뭐 연간 운전비 동시에 고려했더니 뭐 이러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뭐 7%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지중 열교환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230m에서 150m로 뭐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니까 히트펌프 성능에는 한 18%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게 히트펌프 성능뿐만 아니고 다른 순환펌프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전기 요금에는 한 2.5%밖에 차이가 나지 않더라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유효 지중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유효 전도율, 지하수 유속
지중열교환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효 전도율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가 유효 전도율 한 2.3 이상만 되면 큰 이제 차이는 없다라고 할 수 있고 지하수 유속에 따라 달라지는 거가 있고 지중 열교환기 길이에 따라서 아주 크게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방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선행 연구로 수행했던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수행을 했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방형 지열 시스템은 블리딩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데 그 말씀 블리딩은 이제 우리가 개방형 내에서 이렇게 순환을 계속 시키는데 개방형 지열공 내에서 순환을 시키는데 빼서 열교환을 하는 것만큼 집어넣지 않고 일부는 밖으로 버리면 그만큼의 그 지하수가 다시 지열공으로 유입이 되니까 그렇게 유입이 되면 성능이 좀 좋아지겠죠. 근데 블리딩률을 계속 올려가지고 성능 좋아지려고 물을 계속 버리면 지하 수위가 낮아져서 집안 침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리딩률이 개방형 시스템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블리딩률을 올려주면 성능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 아까 말씀드린 한 20층 규모의 건축물의 추결조 용량 15톤 정도가 가장 좋고 설정 온도도 52도에서 7도, 적정 그다음에 지중 열교환기는 150m에서도 투자 회수 기간 경제성은 좋았지만 잦은 운전이 계속되는 그런 영향도 있어서 장기 운전 한 20년 아까 2.5%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장기 운전이 되면 또 달라지니까 한 230m도 적정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까 종합해서 지열 시스템을 최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 놓는다면 초기 투자비는 중층 규모의 우리 임대 주택 43% 정도 지열 시스템이 더 비쌉니다. 지역 난방과 EHB보다. 그렇지만 이제 최적 설계의 운전에 의한다면 연간 운전비가 31%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12년 안에 투자 회수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오늘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와서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조 단계, 시공 단계까지 고려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흔히 얘기하는 임베디드 카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트펌프를 포함해서 지중 열교환기 그리고 이제 그걸 설치하는 데 또 들어가는 제반의 기기 그리고 등등의 에너지를 종합했을 때 이 제조 단계에 들어가는 탄소 배출량 그리고 운전 단계에 들어가는 탄소 배출량과 또 폐기가 있으니까 종합해서 이제 SCA 분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재활용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제외를 하고요. 그랬을 때 공기열은 히트펌프와 지열은 히트펌프를 이제 비교를 하면 제조 단계는 종합하면 지열은 시스템이 약 한 30% 정도 탄소 배출량이 많지만 우리가 연간 운전 단계 1년만 운전을 한다면 그래서 운영 단계에서는 지열원 시스템이 공기열원에 비해서 4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20년 정도 운전을 하면 약 한 1.5배 정도 공기열원 시스템이 더 많이 이제 탄소 배출을 배출하니까 지열원 시스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지열 시스템과 아까 말씀드린 저희도 이제 PVT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시스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태양 광열과 지열을 융복합해서 사용한 시스템을 또 적용했을 때와 또 비교를 하면 융복합 시스템을 적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제조나 시공 단계에서 약 한 3%에서 2% 가량 배출량이 증가하지만 COP가 높게 확보되어서 저온 단계에서 보면 10% 정도 탄소 배출량 저감할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되었고
뭐 그러한 이제 중요한 수치들을 적어서 뭐 이것도 최근에 SCI 논문에도 두고 그 게재가 된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뭐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열과 관련된 정책 제안 내지는 히트펌프와 관련된 정책 제안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뭐 RPS라든지 내지는 설치 의무화법,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법, 또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녹색 건축 기본법의 조례로 신재생 에너지를 얼만큼 설치해야 되는 기준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열 에너지만 얼마를 써라 이런 내용들은 없다. 그래서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에서 열 에너지가 63%, 전기 에너지가 37%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 태양광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까지나 이제 다른 히트펌프나 또는 이제 지열이나 뭐 다른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열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해외에서 보이는 독일의 RHO 제도, 그다음에 영국의 RHI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등을 조금 더 벤치마킹해서 뭐 이런 얘기는 저희가 아직 뭐 우리가 2010 중반대부터 계속 나왔던 이제 얘기였습니다만, RHO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에서부터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지역난방공사,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 또는 이제 애로 사항들 중에 나타났던 것이, 이제 지역 난방이 공급되는 이제 지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니까 신재생 에너지 설치와 지역 난방이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다. 그래서 지역 난방을 급탕에는 쓰는데 난방에 그러면 보조로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된다면 지열 시스템이나 다른 여타 히트펌프 시스템이 보다 더 획기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 난방을 보조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집단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지역 난방이 들어가는 이제 지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 지열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다음에 에코2 프로그램, 이제 국토부에서 뭐 건기원에서 만든 이제 프로그램입니다만, 이 안에 이제 지열의 사용에 따라서 불리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지열을 사용하는 생산하는 열량은 있는데 또 그에 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기 에너지에는 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뺄 때 개수 산정이 지열에 좀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좀 개선하는, 또 뭐 에코2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뭐 용도 프로파일이라든지 운전 패턴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실제와 너무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고도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향후에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